네, 2022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예 학술대회 개회식에 이어 기조연설 순서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기조연설은 김병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위위원장이자 국민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기조연설자를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병준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참 의미가 깊은 게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싶은 생각도 드는 게 와서 보니까 뭐 제 동료들도 계십니다만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큰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쁜 마음보다는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들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제가 뭐 이런저런 인사 말씀은 다 생략하고 바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왜 자치분권이고 왜 균형발전인가 이런 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렸으면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단히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한번 다시 곰씹어볼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 이제 개인적인 소회 같은 것을 좀 이야기해 드리자면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와 가지고 교수를 시작한 게 84년입니다. 84년에 교수가 되어 가지고 한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신문에 컬럼을 하나 쓰게 됐는데 그때 그 컬럼이 이 지방자치를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그 컬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겁없이 그냥 신문서 부탁을 해서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컬럼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말하자면 일종의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말은 하지만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떠드는 것은 이것은 거의 금기시되어 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뭣도 모르고 이제 그 글을 겁없이 쓴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그 글을 쓰고 나니까 이 신문 저 신문에서 이제 그 비슷한 글을 좀 써달라고 이제 부탁이 들어왔고 기왕 쓴 김에 막 쓰자 이제 그래가지고 쓰게 된 것이 저하고 지방자치하고의 인연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주로 정책 관련 공부를 많이 했고 제 관심은 사실은 정책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 있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뭐 재정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지방자치 이야기를 또 사실은 뭐 그 학교가 지방자치를 또 많이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공부는 상당히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걸 가르친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지방자치가 인연이 됐는데 생각해 볼수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고서 이제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시민운동도 하고 그러다가 정말 길바닥에서 데모하는 과정에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지방자치 운동을 그야말로 길거리 투쟁까지 하고 막 다니는 그 과정에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을 한 사람 만났습니다. 당시에 재야 정치인입니다. 그때는 저는 그래도 처음 만났을 때도 저는 뭐 여기저기 신문에 컬럼도 쓰고 시민운동도 하고 해서 제 이름은 좀 알려져 있는 그런 상태였고 노 대통령도 꽤 유명한 인사였습니다마는 이제 제야에 있었고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는 제가 갑이었습니다. 그 양반이 을이었고 그런데 이제 저를 붙들고
자기가 이 지방자치 운동을 하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다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야, 이 사람은 다른 정치인하고 좀 다르다. 왜냐하면은 보통 보면 연구소 같은 거를 이제 뭐 만들고 뭐 이러면은 굉장히 그 이름을 거창하게 붙이고 그 다음에 사실상 일도 안 하면서 사무실 하나 내놓고 그냥 지나가는 게 그건데 그렇지가 않고 진짜 일을 하는 것 같고 이름을 왜 지방자치 실무연구소라고 연구소 이름을 붙였나 그때 막 만들었을 때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실무연구소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이게 진짜 일하는 것 줄 알지. 지방자치연구소다 무슨 세계평화연구소다 이러면 아, 저 먹고 노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는 진짜 일을 하고 싶어서 실무연구소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밥을 둘이 먹다가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야, 지방자치라는 거 말이죠. 잘은 모르지만 그거 공동체를 우리 살리고 지역의 공동체를 살리고 또 우리 사회에 부서진 이게 권위주의 문화 속에서 부서진 공동체를 살리고 그거 하는 게 그 자치고 그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정치인 중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하나하나 캐기 시작했는데 아, 이 양반이 제법 생각이 있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제가 도와드릴게 한 게 인연이 돼서 나중에 그분하고 같이 이제 뭐 일도 하고 그렇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지방자치를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이 분권과 자치가 곧 제 인생이고 제 삶의 역사라는 기분이 들어서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서 선배, 후배, 동료, 학자들 모신 자리에서 제가 소회를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만큼 이제 뭐 제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이야기를 제가 우선 왜 자치분권을 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균형 발전 이야기도 짧게 이야기를 드렸으면 합니다. 이 우선 자, 왜 자치분권이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한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체계를 운영했습니다. 정말 끔찍하리만큼 강한 그런 톤으로 국정을 수행해 나갔죠. 경제와 산업, 교육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머리의 길이, 장발족 단속한다고 머리 길이까지도 국가가 통제하고 치마 길이도 통제하고 벼를 어떤 품종을 신고 언제 모신기를 하느냐도 국가가 통제하고 심지어 우리 먹는 밥까지 잡곡밥을 얼마를 섞어야 되고 하는 것을 국가가 통제하고 도시락 검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를 했고 그 국가가 통제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우리가 운영했습니다. 희생이 상당히 컸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억압되고 또 그다음에 뭐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만은 권력이 세다 보니까 그것과 유착한 여러 가지 비리나 또 부정이 저질러지고 또 부의 편제 현상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명과 암이 밝은 점과 어두운 점이 다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런 시절이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체제, 그 권위주의 체제가 없었으면은 우리가 이런 것도 많았을 것이다. 못 이룬 것도 많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폄하하고 싶지도 않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특히 읽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01 교수가 쓴 그 하버드에서 출판한 401 그 전 재무장관이었죠. 그분이 하버드에서 쓴 책을 젊은 시절에 제가 읽어보고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뭔가 하면 Government,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과 그리고 한국에서의 기업가 정신, 정부와 비즈니스와 기업가 정신.
그리고 그것이 한국 경제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는 건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은 특이하게 개발도상국 중에서 집행에 문제가 없던 나라였다. 왜냐하면은 다른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문제가 뭔가 하면 집행 과정상의 문제였거든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갖다 놔도 그 정책이 집행이 안 되고 중간에 다 무너져 버리거나 아니면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게 그게 개발도상국가의 그 문제였는데 한국은 정책이 그게 잘 됐든 못 됐든 국가가 결정하면 반드시 집행되는 국가였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것이 곧 법이 되고 그것이 곧 규칙이 돼서 집행이 됐다. 그 집행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개발도상국가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부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맞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보면 소위 우리가 정책학에서 늘 이야기하는 implementation gap, 정책 결정된 정책과 나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 갭이 엄청나게 큰데 우리는 그 갭이 없었다. 그것이 굉장히 빠른 근대화와 경제 발전에 가져온 원인이라는데 부정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부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었다. 그래서 틀림없이 어두운 것도 많았지만은 그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체제라고 하는 것이 그 나름대로 또 공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그때는 우리가 뭔가 하면 소위 말해서 우리 맨날 입에 달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fast following. 남이 정한 것을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시대였다. fast following. 근데 지금은 아니다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우리 스스로가 first move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것은 소위 말하는 뭔가 계획해가지고 그 계획을 갖다가 임플리멘테이션 갭 없이 일률적으로 밀어붙이고 이래가지고는 국가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도 없고 또 그다음에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도 없습니다. 우선 국가의 그런 강압적인 통치 구조나 그 권위적인 그 지배 방식에 그 순종할 국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컸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길도 아니다. 이렇게 창의와 상상력이 핵심이 되는 이런 체제 속에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제가 이렇게 듭니다. 한번 우리 가슴 속에서 여기 행정학 공부하시고 다들 이제 조직 공부하시는 분인데 한번 스스로에게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요. 어제 아침에 제가 국회 가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상대로 제가 그 특강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중앙 집권적인 국가, 특히 중앙적인 집권적인 국가가 작동하는지 한번 물어보자. 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가장 핵심 축인 왜 제가 지금 중앙 집권적인 그런 체제가 안 된다고 그런가? 그런 체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자,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통령을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잘못 인식된 겁니다. 대통령 무소불위의 권한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다라고 하는가 하면 장관 임명하고 총리 임명하고 재벌 누가 한 사람 기업하는 사람 조금 보태주면은 조금 힘써주면은 재벌로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잘 나가는 기업 하나 잡아 넣어서 망하게 할 수 있고 그런 힘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대통령한테 잘못 걸리면 정말 혼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죄진 사람 풀어줄 수도 있고 죄 없는 사람도 가가지고 억지로 몰아서 가가지고 죄 있는 사람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정도 힘은 대통령도 억지로 행사하면 다 합니다. 근데 대통령한테 필요한 힘은 그런 힘 아니거든요. 어떤 힘이 대통령한테 필요하냐? 대통령한테 필요한 힘은 이 사회, 우리 사회의 노동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자본시장 계획을 어떻게 하고 지금 현재 인력 양성 체제를 어떻게 바꾸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산업 구조를 갖다 어떻게 이 산업 구조를 조정하고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 산업 구조를 조정하고 노동 계획을 하고 금융 계획을 하고 인력 양성 체계를 바꿀 힘이 대통령한테 있을까요? Never. 없습니다. 대통령 그거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거 하기 힘듭니다. 누가 해도 못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못하고요. 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제가 지역균형발전 이야기하니까 지역균형발전 간단하다고 이래요. 어떻게 간단한데? 서울대학을 저 경북 영양에 갖다 옮기고 연세대학을 강원도 횡성으로 옮기고 뭐 이러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제가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10명이 죽어나가도 안 된다고. 어떻게 대통령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옮긴다고 해결이 됩니까? 옮기면 그다음에 여기 있는 다른 대학들, 고려대학이니 연세대학이니 뭐 한양대학이니 그 아니면 국민대학이 서울대학이 되죠. 뻔한 그 결과를 놓고서 그 대통령이 그 뭐 해서 뭐하고 또 한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노동계획을 하고 노동계획을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하고 그다음에 뭐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답 아닙니다. 대통령 그거 못합니다. 단적으로요. 법 하나 만드는데 평균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공무원 책상 위에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청와대에 있으면서 세봤습니다. 공무원 책상 위에서 출발한 법안이 국무회의까지 거쳐서 행정부에서 한 바퀴 돌고 국회에 가서 다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데는 평균 몇 개월이 걸리는가? 놀랍게도 평균 35개월이 걸립니다. 인수위 때 이야기한 법안이 레임덕에 들어갈 시전이나 그때쯤 돼야지 법안이 돼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통령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대통령이 그러면 일을 못한다. 옛날에 그러니까 언제 하고 다른가 하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가서도 안 돼요. 갈 수도 없지만 갈 수도 없고 가봐야 들어 먹히지도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회는 어떨까요? 국회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국회의원들 저거 물갈이 좀 하고 나면은 좀 낫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이 들어가도 국회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국회는 그 자체가 이미 농경시대의 유물입니다. 저거. 언제 때 유물인가 하면은 그야말로 정책 문제가 소수였을 때, 농경시대 그리고 단순했을 때. 지금은 정책 문제가 어땠습니까? 농경시대나 초기 산업사에 비해서 우선 대량화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책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 정책 문제는 대부분 신속성을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고 게다가 구조적으로 대단히 복잡합니다. 환경 문제는 노동과 연결되어 있고 노동은 그다음에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연결되어 있고 뭐하고 전부 얽혀 있습니다. 그 얽히고 설킨 문제를 그 숱한 문제를 농경시대 때 같으면 1년에 상정되는 법안의 수가 1년에 수십 개일 때 초기 산업사에 1년에 상정되는 법안의 숫자가 수백 개 정도일 때 국회는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의 국회에 계류된 법안만 해도 지금 16,000개가 걸려 있습니다. 국회가 컨베이어 벨트에 법안을 실어 나르지 않는 이상 저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갈이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저거는 국회라는 기구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이것을 피합니다. 그게 이제 분권과 연결돼서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냐? 연방이다, 지방의회다 해가지고 쭉 전부 내려가니까 국회는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일만 하니까 처리하는데 우리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집권적 구조 속에서 국가가 지금 국가의회가 지금 다 지금 장악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먹지도 못하는 음식을 뷔페 식당에 가서 잔뜩 갖다 놓은 욕심쟁이 같은 그런 꼴입니다. 지금 저 작동 안 됩니다. 제가 어제 국회 가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는 농경시대의 유물이죠. 관료체제 어떻습니까? 관료체제 제대로 작동합니까? 옛날에 효율적으로 권위주의 시대 때 절대주의 시대 때 그때 공무원들 제법 일 열심히 하고 작동한 적이 있습니다. 왜? 좀 실수하고 좀 잘못해도 다 정권이 보호하고 권력이 보호했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지금 공무원들 보호하는 시스템 없습니다. 잘못하면 언제든지 규정과 법에 어긋나면 언제든지 감옥 갈 수 있고 언제든지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체제입니다.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법과 영과 규칙과 규정과 훈련과 모든 것들은 일을 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 법과 영이 전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 이 중에 공무원도 계시겠습니다만 공무원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지뢰밭입니다. 지뢰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만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이 밟아 터지면 자기도 같이 터지거든. 뭔가 새로운 일을 벌리려면 막아야 됩니다. 못하게 해야 되고 안 해야 됩니다.
30일짜리 민원이 30일 만에 처리해야 되는 것이 들어오면 최소한 30일이 돼서 처리해 줘야지. 빨리 해준다고 5일 만에 하고 6일 만에 했다가 나중에 그게 잘못되면 너 왜 5일 만에 해줘서 6일 만에 해줘서 감사받고 붙들려가고 그렇게 됩니다. 의심받고 수색당하고 30일 다 채워서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불안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송하지만 국민권익위 한번 갔다 오십시오. 저기 경실련이나 저기 저 참여연대 가가지고 그쪽서 한번 이 일을 제기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일하기 편합니다. 이게 공무원입니다. 제가 공무원에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가기구가 지금 제대로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는 국가가 엄청난 권력을 그것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결국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국가기구가 움직이잖아요. 이런 반면에 시민사회와 시장은 어떠냐?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자원 동원력에 있어서나 정보력에 있어서나 지식에 있어서나 국가기구를 훨씬 능가할 만큼 지금 성장해 있습니다. 얼만큼 성장했는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는 좀 과도한 예가 돼서 좀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여수올림픽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대통령 특사로 동구권을 가게 됐는데 정몽구 회장을 따라갔어요. 정몽구 회장이 이제 말하자면 제가 특사니까 수행을 한 겁니다. 갔는데 동구권의 수상이고 대통령이고 저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대통령 특사로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갔는데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오로지 정몽구 회장만 쳐다봅니다. 정몽구 회장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제가 부르면 저는 별로 그렇게 차 한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 정몽구 회장을 모시고 가라는 이유를 알겠구나. 제가 이제 가서 그래서 그 양반 덕택에 수상 총리 만나서 제 할 말하고 다 그랬는데 마지막 날 되니까 국회의원들이 두 사람이 갑자기 터키를 들렀다 가고 싶대요. 터키를 터키도 표가 있으니까 들러서 터키 대통령을 만나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행하고 있는 그 대사 한 사람한테 저 외교부에 전화해가지고 좀 알아보라 했더니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터키 대사하고 날짜 잡는데 얼마 걸리는가 하면 최소한 한 달이 걸린다는 겁니다. 옆에 정몽구 회장이 계셨거든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래해서 그렇다 하니까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더라고. 알아보세요. 30분 뒤에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모레 3시에 올 수 있느냐고 묻는데요. 제가 좀 과도한 예입니다만은 그게 우리의 지금 기업들이고 하나의 예입니다만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업들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공익과 공동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달라졌는가 하면 소비자부터 달라지고 우리 개개인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집단이 힘을 쓰는 사회가 아닙니다. 동창회고 향후회고 그다음에 이런 무슨 집단들이 힘을 쓰는 사회가 아니고 지금은 연결된 개인의 사회입니다. 접속하면은 플래시몹처럼 들어갔다가 내가 접속하지 않으면 끝나는 사회예요. 그러면서도 이 접속이 온 세계를 향해서 제가 누구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이 연결된 개인의 사회인데 모든 사람이 네트워크상에 다 와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보편적 가치가 중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옳은 소리를 하면 그 옳은 소리 하는 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소비자들도 변했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중견기업이라 하여튼 어떤 기업도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굉장히 사회에 못된 짓을 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그 순간에 그 기업은 그날로 죽습니다. 소위 대리점 보고 밀어내게 하다가 당한 기업들 우리 구경했지 않습니까? 직원들 가가지고 그 출산휴가 제대로 안 되고 하다가 그 기업이 어떻게 당하는지 보셨지 않습니까? 기업들은 지금 살기 위해서라도 뭐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공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CSR, 그다음에 CSV, 코퍼레이트 시티즌십 강조하고 ESG 경영을 하겠다고 스스로 났습니다. 윤리 경영하겠다고 책임 경영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내놓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 카카오니 이런 데는 대주주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산의 50%를 임팩트 사업하는 데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 임팩트 사업이 뭐냐?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같이 추구하는 기업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 공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자산의 50%를 그것이 7조 원이 될지 10조 원이 될지 모르는 그 돈을 내놓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재와 공동선,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의 생산에 다 나서고 있고 곳곳에서 가지고 공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 정보력과 이것이 어마어마하고 혁신의 역량은 정부를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를 뛰어넘는 경우들을 우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국가가 저는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금의 그 움직이지도 않으면 작동하지도 못하면서 작동하지 못하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다른 데 줘야죠. 다른 데 안 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조선이 뭐 길게 오래 갔습니다만 억지로 오래 갔습니다. 500년. 근데 조선이 왜 망했을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당쟁 때문에 망했다. 그 다음에 뭐 때문에 망했다고 그런가 하면 뭐 세도 정치 때문에 망하고 심지어 대원군하고 명성황후 때문에 망하고 이완용이가 나라 팔아먹어서 망했다. 물론 그 이유가 있게 그 이유가 되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냐? 조선의 문제는 왕정 그 자체였습니다. 왕정 그 자체. 왜냐하면 왕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뚜렷한 체제거든요. 우선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능력을 보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3살짜리가 왕이 되기도 하고 10살짜리가 왕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신분제를 바탕으로 하니까 리크루트에서 한계가 있고 국가의 결정 능력 자체가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정책 문제가 복잡해지는 세상,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뭡니까 산업이 발달하고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왕정은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세계 전체에. 아랍처럼 있는 거 퍼먹어도 되는 그런 데 빼놓고는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선은 상공업이 발달하고 유통질서가 바뀌고 이게 다 바뀌는데도 왕정이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정이 돌아갈 리가 없죠. 돌아갈 리가 없으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일이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사태질하고 싸우는 게 그게 당쟁입니다. 당쟁이 왕정을 망치고 그 나라를 망친 게 아니라 나라가 안 돌아가니까 당쟁이 생긴 겁니다. 당쟁이 조선 중기부터 생기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안 되니까 그것이 세도 정치로 나타나고 그렇게 갔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정치의 구조도 뭔가 하면은 이 정치가 중앙집권적인 그 체제와 그다음에 국가 중심의 그 체제가 이게 이미 작동하지 않는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존재하고 있으니까 정치가 돌아갈 리가 없고 행정이 돌아갈 리가 없으니까 서로들 지금 삿대질하고 싸우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정치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만나보십시오. 다 멀쩡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괜찮더라는데 대체로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그 일반 시민의 그 평균 수준은 되는 사람들인데 국회만 들어가면 이상해지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 자체의 구조가 지금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자, 일은 안 되는데 표는 얻어야 되겠고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당쟁하는 사람들처럼 패권주의로 가거나 상대방을 욕하면서 죽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국가가 빚을 지든 말건 우파든 좌파든 그냥 있는 대로 퍼서 나른 퍼주게 하거나 이렇게 가고 있다. 자, 이야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왕정의 국가가 나라를 왕정이라는 체제가 나라를 망쳤듯이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은 중앙집권적 이 국가 체제가 지금 사실은 우리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 어떻게 가야 되느냐? 결국은 국가가 자기가 가진 권한을 내려놓고 국민과 그다음에 우리 시민사회, 시장 그리고 개인과 기업을 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뛸 수 있도록 해주면 저 사람들이 자기 것만 챙길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각 분야마다 자율적인 체제를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은 어떤 체제인가 하면은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기업들에서 기업주가 잘못하고 경영인이 잘못하면은 누구에게 책임지는 구도가 돼야 되는가 하면 주주와 채권자와 그다음에 소비자와에게 책임을 지는 구도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 책임을 지게 되는가 하면 경찰과 검찰에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게 배임죄, 횡령죄 같은 데. 배임죄는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배임죄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학교도 보십시오. 학교도 기본적으로 운영하면 학부모들이 선택하게 하고 학부모가 그다음에 학교의 직원이든 교수든 학생이든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에 책임을 지기 앞서 어디에 먼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가 하면 교육부에 먼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이런 구도 가지고 어떻게 국가가 운영이 될 수가 있느냐. 그렇다고 그 국가가 말하자면 중앙행정부가 잘하고 있으면 하지만 잘 못하죠. 우리 교육의 예를 들어볼까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육이라고 세계교육부 장관회의에서 선정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EBS와 KBS가 이것이야말로 미래교육이라고 선정한 교육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교육을 제가 특정 교육을 이름을 들어서 못하지만 소위 슈타이너 교육이고 우리나라 말 여기 들어와서 발도르프 학교로 되어 있는 건데 그 학교 한국에 들어와 있거든요. 저는 그 학교 프로그램을 보고 정말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경쟁을 가르치기보다는 협동을 가르치고 어떤 기계를 접하기 전에 자연을 먼저 접하게 하고 아이들에게 셈을 가르치기 전에 숫자의 기능을 먼저 가르치고 너무너무 좋은 교육. 이 교육이 한국에 들어오면 교육으로 인정 못 받습니다. 왜? 교육부가 인정을 안 하거든요. 인정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너는 교육부가 교사 자격을 준 사람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발도르프 학교는 그걸 거부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 기준이 있단 말이야. 발도르프 기준에서 발도르프 기준의 교사를 자기들끼리 길러내는 교사 자격증을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사 자격증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발도르프 자격증을 가지고 독일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나 여기 와서 독일인들이 교육한 그 사람들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임명하는데 교육부 입장에서는 교사가 아닌 사람을 취득했으니까 안 돼.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목을 가르치는데도 뭐 가르치는가 하면 산수, 영어, 국어를 갖다가 전부 따로 떼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모신기를 하고 집짓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과학을 배우고 음악을 배우고 국어를 배우고 다 배웁니다. 통합교육이죠 소위. 너 왜 산수, 국어, 자연 따로 안 가르쳐? 너 학교 아니야. 이겁니다. 과연 교육부가 그렇게 말하자면 무엇이 좋은 교육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국어를 몇 시간 가르치고 산수를 몇 시간 가르치고 그렇게 규정할 자격이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화가 난 겁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잘났어? 그렇게 잘나가지고 지금 코딩만 하더라도 중국의 3분의 1밖에 우리가 교육을 못하고 있어? 당신들이 어떻게 미래 교육을 책임질 수 있어? 그러니까 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교육부를 없애버리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은 교육부 없애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갑자기 없앤다고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율과 분권 체제로 가서 그 학교든 기업이든 뭐가 1차적으로 그와 관련된 집단의 견제를 받는 그래서 각 전부 단위 조직이 소위 말하는 자기 책임성의 논리 아래서 자율적인 통제 구도 속에 들어가도록 해야지 이 국가가 움직이는 것이지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하향적인 그런 통제와 규제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건 국가가 안 됩니다. 바로 그 점에서 정부의 운영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정부가 줄어들어야 되겠지만 정부 운영의 상당 부분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혁명적으로 지방정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방정부로 가서 책임을 누구에게 지느냐? 행자부와 국회에 지고 중앙정부에 지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가 하면 주민들에게 책임지는 구도로 가야 된다. 주민들이 성숙이 안 돼서 문제가 있다. 우리가 분권과 자유를 이야기할 때 꼭 이야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인내입니다. 인내. 처음에 권한이 주어지고 처음에 그것이 생기면은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자유주의 체제나 분권적인 체제는 그 나름대로의 질서를 또 잡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보면 석대가 나간 다음에 교실이 엉망이 되죠. 그런데 선생님이 새로운 선생님이 몽둥이를 들고 아이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떠들고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고 해도 선생님이 가만둡니다.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석대가 있을 때보다도 더 강한 그 조용하고 자기들끼리의 그 질서를 잡은 석대가 한 독재 체제가 석대에 의한 규제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합의를 보는 그 민주적인 질서와 규제가 그 사이에 자리 잡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저는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그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까다롭고
또 그러면서 공동선에 대한 높은 관념을 가진 세계 어느 국민보다도 그런 것이 강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지만 결국은 좋은 질서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분권 후보완, 먼저 분권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 돼야 되지, 여기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쥐고 있다가는 이게 문제가 이게 이 지금과 같은 이 상황이 계속되어 나갈 수밖에 없고, 이걸로서는 우리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자치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방의회 의원들도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뭐 단체장들도 많이 잡혀가고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지금 대한민국이 지방자치 한 적이 있어? 저는 지방자치 한 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선거만 했지 뭘 그렇게 지방자치를 그렇게 한 게 있습니까? 단적인 예로 지방자치를 하자면 뭐부터 자치하겠습니까? 지방의회가 자치를 한다면은 자기 바깥부터 자기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라는 게 자기 먹는 것부터 얼마짜리를 먹을 건지 그거 계속 그거 하는 것부터 자치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권한도 없어요. 공무원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출장을 가면은 그 출장 갈 때 밥값과 여관비 이런 건 누가 규정하게 돼 있는가 하면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아니 자기 밥값도 제대로 결정 못하는 그런 자치가 무슨 자치입니까? 자치를 하기 싫은 거예요. 왜 하기 싫은가 하면 중앙정부 관료, 우리가 중앙정부 관료들이나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를 하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치가 안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바로 중앙집권적이고 국가적인 그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수시로 보면 이 작은 나라에 무슨 놈의 자치냐고, 빨리 시장 군수들 저거 다 하고 지방의회 다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방자치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남이 하니까 조금씩 따라온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제1공화국 때 우리 지방자치 했지만 그 제1공화국의 지방자치 왜 시작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승만이 자기가 간선하면 대통령 안 될 것 같으니까 지방자치 하자고 해가지고 그 지방 정치인들을 자기 우호 세력으로 동원해가지고 삼성 개헌하는데 거기 도움을 받으려고 시작한 게, 전쟁통에 시작한 게 그게 지방자치입니다. 시작부터가 불손했습니다, 상당히. 그러고 난 다음에도 억지로 가가지고 안 하려고 별 핑계를 다 댔죠. 5공화국 헌법에 저는 아직도 지금 창피합니다. 5공화국 헌법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그래 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돼. 재정자립도를 봐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아니 재정자립도가 도대체 지방자치의 기준이 됩니까? 그러면 영국이나 미국은 지방자치 하지 말아야죠. 재정자립도라는 게 뭡니까? 중앙정부가 돈 안 주면 100%인데 그런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그 일종의 말하자면 허구 개념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지방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우리가 부끄러워, 왜 제가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이 안을 가지고 가가지고 당시에 국보에 이야기를 해주고 이것을 만든 사람이 바로 지방행정과 지방자치를 연구한다는 학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하고 막 분통이 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고 한번 역사를 돌아보면서 고민할 이유가 있다, 학자들도. 자, 이제 제가 이 지방자치 이야기는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제가 딴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분권 후보 아니고 학자들도 열심히 해야 되는,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나? 지방자치는 민주화의 초석이고 민주화의 꽃이고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이야기해 주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대 변화, 그리고 우리 사회에 그야말로 그 집단의 문화가 바뀌고 개인의 자유권이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이것이 곧 우리의 그 국가 경쟁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내 삶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내지 못하면 단순히 이것을 민주화의 한 부분이나 행정 효율화의 한 부분 정도로 설명해 가지고는 앞으로 정당성을 얻기가 힘이 들다. 그만큼 이 국가주의와 그다음에 중앙 집권의 그 효율성에 대한 그 뿌리가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
우리 지금 균형발전 이야기를 저보고 좀 잠시만 해달라고 했는데 균형발전 이야기는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의 문제는 이 균형발전은 정말 정의롭지도 못하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국가가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교육받고 또 그다음에 내가 어디서 살건 내 능력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이 되고 내 삶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국가고 그것이 정의고 공정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교육받고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게 돼요. 이런 불균형, 이건 정의롭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하고 이것은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되죠. 이거야말로. 뿐만 아니라 이 지금 불균형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지금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국가와 국가가 경쟁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물류항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놓고서 오사카와 인천과 부산과 싱가포르가 상해가 경쟁을 하지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되느냐 아니면 문화 중심지가 되느냐를 그 지역과 지역이 경쟁하지 국가가 경쟁하는 시대가 아닌데.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떠냐? 수도권은 과밀로 인해서 지금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과 주택 가격 뭐 이런 것. 그다음에 비수도권은 이것은 미개발, 저개발로 경쟁력 자체가 생긴 적이 없습니다. 이 구도로는 우리가 세계의 중심에 설 수가 없다. 이것을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이것 또한 아까 제가 중앙집권에 굉장히 중요한 좋은 점도 많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중앙집권적 구조의 폐해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시다시피 권력이 있는 곳으로 사람과 돈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제 국가는 단일형 국가보다도 훨씬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말하자면 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국가가 수위도시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연방제 국가는 그나마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 형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그렇게 됐는데 결자 해지라고 이것을 푸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가 역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어떤 틀이든 중앙정부가 역할을 할 텐데 이 중앙정부가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된 역할을 함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또다시 그 모순을 반복할 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좀 더 자유주의적인 시각에서 해야 되고 좀 더 분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 그 어떤 거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뭐 결국은 우리 박규관 교수님도 계십니다만 이 균형위에서 다듬은 안 중에 하나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기회발전 특구라는 게 있는데 이 기회발전 특구로 어떤 지역이 지정이 되면 거기에는 상속세와 법인세, 그다음에 양도세 등에 대해서 대폭의 감면 내지는 아예 면제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회발전 특구에 들어가면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거기에 원하는 규제 완화를 하면 그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정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것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 1차적인 권한을 이때까지는 중앙정부가 공단을 설치하고 하면은 전부 중앙정부가 결정했지만 이것 자체를 시도지사가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시도지사가 자기 지역에서의 논의를 거쳐서 그 지역의 어떤 특정 지역을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대해서 기본적인 세제 혜택은 따라갈 것이고 그것 말고 어떤 규제를 완화해달라 하면 그 규제가 완화한다면 그 특별법에 의해서 그냥 풀어주겠다는 게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분권적 요소를 같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자유주의적인 방식. 그다음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중앙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특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교육특구가 되는 지역은 그 부모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100명, 200명 조합을 형성해서 자유주의적인 교육 방식에 의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몬테소리 교육이든 발도르프 교육이든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그것을 운영하겠다고 하면은 학교로 인정하지 하든 안 하든 그 학교에 다니는 그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평균 교육비 이하의 교육비를 지원해서 서민들도 그 학교에 다니고 있고 부모의 선택권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이야. 근데 유감스럽게도 정부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내각이나 아니면 어제 제가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집권 여당도 내각도 대통령도 참 대통령실도 이런 원칙을 갖다가 분명히 세워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가 부족하고 서로가 논의가 부족하고 하니까 수시로 중앙집권적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오세아동 취약 같은 거 어제도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입니다. 분명히 자유주의 대통령이 35번이나 가가지고 취임사에서 35번이나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33번이나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에 대해서 뚜렷한 그 관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죠. 그 접근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다못해 5세 아동 취약을 시키더라도 5세에 취약시킬 수 있다는 권리만 주지 선택은 부모에게 맡겼어야 되는 거예요. 5살에 보내든 6살에 보내든 맡기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지방교육위원회에다가 주던가.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가가지고 완전히 고리주의 시대 때 하는 방식으로 5세 아동을 의무적으로 취약하게 부모가 들고 일어나게 돼 있고 다 지역에서 들고 일어나게 돼 있죠. 그것이 유감입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우리 국가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분권적 요소를 가미한 이런 차원에서 그 균형 발전 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이야기가 조금 길었습니다. 몇 분이 지금 초과한 것 같은데 늦게 시작했으니까 초과는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제가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선분권 후보안의 체제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권적 체제로 갔을 때 나타나는 문제를 우리가 인내하고 지켜보면서 그것이 잘 가도록 이끌어주는 것. 아마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스스로 지방화 시대라고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이 분권 문제와 균형 발전 문제는 대통령이 손에 쥐고 직접 핸들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뭐가 나아져도 조금은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그것이 잘대로 기다려주고 또 한편으로 잘 다듬어가는 이런 것이 중요하고 특히 학자들이 이런 여론 형성이나 아니면 정보를 생산해서 퍼뜨리는 이제 그 확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과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로 좀 더 폭넓은 우리 시각을 폭넓게 해서 넓게 공부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외람된 이야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